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6년 7월의 시험본 물류 1급 문제 필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라볼게요. 스마트 ERP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회계 및 재무관리 기능만 포함하는 ERP 시스템. 한정사 들어갔죠? 아닙니다. 회계 재무뿐만 아니라 영업, 구매, 생산, 인사 전사적으로 통합합니다. 전통적인 ERP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하는 방식이 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금 전통적인 단순히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방식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아니죠. 스마트 ERP는 스마트 ERP라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이 융합되어 있겠죠. 전사적 자문관리 시스템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결합한 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ERP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단순 결합으로는 스마트 ERP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관계형 DB 같은 경우에는 그 RDBMS는 어차피 ERP 시스템에 기존에 사용된 기술이죠. 그래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4번에 나온 것처럼 이런 기술이 접목되면 스마트 ERP라고 합니다. 현재 많이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OV 중에 velocity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생산은 창고 재고 관리와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입출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재고 수량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기록하거나 배송 완료 시간이 운송장 정보와 서로 다르게 저장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AI가 산출한 적정 재고량과 배송 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발주량이나 배송 계획이 왜곡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물류팀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데이터 수집의 검증, 정제하는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냥 보기 읽으면 답이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뭡니까? 그 정확성이죠. 정확성입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고 믿을만한가,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냥 용어 아시는 분, 암기하신 분은 그냥 바로 답 찾아내면 되죠. 그죠? 요번에 ERP가 좀 쉽게 나왔어요. 이번 자수에서 1급이 오히려 2급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자, 석, 계, 축현, 축현이죠. 석, 계, 축현, 석, 계, 축현. 답은 3번이네요. 이건 그냥 순서 바로 나온 거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암기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원칙 옳은 것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업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죠? 인간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해치거나 속이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챗GPT가 사용자에게 속이고 주식을 했다, 해킹을 했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은 인류 공동을 위해 개발돼야 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하면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인정보를 배제하면 안 됩니다. 답은 3번. 차세대 ERP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이 업무 영역을 서로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단위별 업무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단위별 틀렸죠. 그죠? 통합 업무 시스템입니다. ERP는 여러분들 분리 운영이 아니라 통합 개념으로 발달되고 있다. 1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ERP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네요. 이번에. 자, 6번. 수요 예측기법 중에 지수평알법을 적용할 때 평알계수 알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최근 변동시간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다. 맞아요. 알파 값이라는 거는 지수평알 상수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인데 이 F가 예측값이고 그죠? 예측 또는 장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알파가 실제 판매량 또는 단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맞는 질문.
알파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과거 데이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장기 안정적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알파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예상치보다 불규칙 변동이나 노이즈가 예측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까? 아니면 높아집니까? 노이즈까지 반영하게 되니까 민감하게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네요. 왜냐하면 단기 변동을 크게 반영하니까요. 지수평활법은 단순 이도평균법과 달리 과거 자료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며 최근 자료일수록 더 큰 비중을 주고 있다. 이거 정의에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6번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인데 단순하게 그냥 지수평활법이 알파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알파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값을 많이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좀 더 응용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마트는 식품 코너의 상품별 재고 매입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서 각 상품에 투하된 자본이 1년 동안 얼마나 매출 총이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상품 효율을 평가하려고 한다. 즉 연간 매출 총이익액을 평균 투자액과 비교해 상품 수익성을 판단하고 비효율은 제품은 축소 교체할 계획이다. 이때 사용할 지표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교차 비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과서 보시면 교차 비율이라는 거는 상품에 투하한 자본이 평균 재고액이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재고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차 비율이 높을수록 재고 자본이 효율적인 이익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재고와는 관련이 없고요. 효율 지표가 아니죠. 시장 점유율도 마찬가지.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재고에 투자한 비율이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가 아니고요. 이익 공헌도는 상품이 전체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합니다. 지금 좀 재고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하반기 판매 계획 시 거래처 및 고객별 판매 계획에 해당하는 실행 과제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하반기 판매 계획 시네요. 전체 목표액을 12등분하여 7일부터 12일까지 매달 실행해야 되는 월 평균 매출액을 노출했다. 얘는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거래처 및 고객별 판매 계획이죠. 그럼 얘는 월별이야. 월별 판매 할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교차 비율이 높은 것을 교차 비율이라는 건 뭐야? 상품 서비스죠. 상품 서비스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최근 3년간 수주 실적 경향을 분석하여 이탈 가능성이 있는 대형 거래처별로 유지 목표액을 설정했다. 얘가 3번이 거래처 및 고객별 판매 계획입니다. 시장 지수를 이용하여 잠재 구매력 지수 상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시장 및 지역에 대한 판매 할당입니다. 얘도 지역 및 시장에 대한 할당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판매 계획은 기업의 판매 목표 및 판매 활동에 관한 계획으로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맨날 나오죠. 여기서 월별 판매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연간 목표 매출을 월별로 균등 분배한 뒤 월별 계획은 실적에 따라 사후 조정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월별 판매 계획이라는 게 뭘까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월별 판매 계획은 매출액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요. 계절별 불규칙이 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12개월로 단순하게 균등 배분하는 것만으로는 월별 판매 계획을 좀 고려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월별 판매 계획, 즉 실제 월별 변동 기능을 반영해서 판매 계획을 좀 구체화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2개월로 분할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균등 분배해서는 안 되고 우리 월별로 변동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1번 잘못됐고요.
2번 월별 판매 계획은 판매량만 정하면 되며 판매량만 정하면 될까요? 아니죠. 판매량만 정하는 게 아니라 월별 매출 변동과 실행 조건도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2번도 드렸고요. 월별 판매 계획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거 월별 실적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과거의 평균값을 적용하면 안 되고 계절 변동이나 불규칙 변동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반영해야 되겠죠. 계절성, 영업, 일수, 프로모션, 가격 변경, 채널 믹스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월별 수요를 구체화하고 이를 재고, 생산, 조달, 물류, 인력, 개혁 활동과 연동하여 계획을 전환한다. 4번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4번, 10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여신한도액 설정 방법 중에 여신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방법 가장 적절한 것은 거래처 고객의 총 매입액 곱하기 자사의 수주점유율 곱하기 여신기간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뭐 설명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공식 보시면 아예 공식을 암기했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타사준용법은 동일한 타사가 설정하고 있는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고, 경영지표에 의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회수성, 성장에 관련된 지표를 쓰겠다는 거고요. 과거 총 이익액에 따른 거는 말 그대로입니다. 과거 거래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수주점유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1번 자, 20만원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은 고정비 더하기 목표 이익이 되겠죠. 목표 이익 나누기 단위당 공원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단위당 공원비는 공원 이익은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볼 수 있겠죠. 단위당 공원 이익은 뭐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 비용입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 비용이죠.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고정비 얼마? 고정비는 50만원 더하기 목표 이익이 20만원, 그죠? 70만원이 되겠죠.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고 했는데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 비용입니다. 매출액은 얼마? 300만원에서 20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 뭐 하는 거야? 공원 이익이니까 단위당이죠. 매출액 40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00만원, 이렇게 쓸게요. 그냥 0을 너무 치기가 귀찮아서 20만원 나누면 280만원에서 40으로 나누고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요? 47은 28이니까 7만원 나오죠. 7만원 분의 7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0 되겠네요.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숙지에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풀었던 단순한 손익분기점 문제에서 좀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는 매출 수량,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수량을 물어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볼까요? 1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중점 선정 방법을 한글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사는 거래처 관리를 위해 전국 대리점을 평가하려고 한다. 회사는 거래처별 연간 매출 규모와 이익 기여도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2x2 표를 만들고 거래처에 따라 배치한 뒤에 우량 거래처를 선정하기로 했다. 자, 우리 요인이 두 개이면 매트릭스 분석 또는 이원표라고 불렀죠. 매트릭스 분석입니다. 13번 문제. 외상매출금 잔액이 외상매출금 대장과 차이나거나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거래처의 영업 담당자의 과실인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되는 걸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애누리 미처리 해당됩니다. 단가 미수정 들어가고요. 상품 교환 및 반품이 미처리 들어가죠. 클레임 수량 미처리 다 들어가네요. A, B,
C, D.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상품 배송 형태에 대한 물류 거점 운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대형마트 체인 본부와 협약을 맺고 전국 체인의 자사 냉동식품 재고 판매 데이터를 포스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적으로 공유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생산은 매장별 안전재고와 회전율을 기준으로 해 재고가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본부의 발주가 없어도 발주한다. 제조업체에서 발주한다. 답 나왔죠, 여러분? 뭡니까 이거? VMS잖아요. Vendor Managed Inventory. 즉 벤더라는 건 제조업체, 화주가 직접 발주를 넣겠다.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즉 배송은 뭡니까? 중간에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 크로스도킹은 환적이죠. 개념입니다. 들어와서 바로 나간다. 환승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물류센터는 여러 물류센터 기능을 하나의 거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거였죠. 15번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총평균법은 매출원가는 매입이 있을 때마다 달라진다. 아니죠. 여러분들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내의 매입과 매출을 고려할 때 매입을 갖다 한 달이다. 그러면 한 달의 총평균치를 다 구하는 거야. 총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총원가는 약간 개념이 살짝 애매한 게 한 달에 내가 얼마만큼 매입할지를 미리 알고 그 수량과 그때의 단가를 알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수량분의 금액으로 해서 개당 단가를 구한 다음에 그때 한 달에 있을 매출을 다 그 단가로 나열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1번은 뭐예요?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죠?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총평균법이 아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16번입니다. 운송경로 최적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 외판원 문제. 서울 본사에서 출발하여 광주, 대구, 부산을 거쳐 모두 수금한 뒤에 서울로 오는 것. 복귀하는 최적 경로를 설정한다. 괜찮아요. 괜찮죠? 얘는 전형적인 외판원 문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단 경로법. 창고에서 단일 고객사로 가는 경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싼 경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틀렸죠. 가장 저렴한이죠. 그죠? 가장 비용, 시간, 거리를 가장 최소화하는 게 최단 경로법입니다. B 들어간 거 아웃. 답은 2번이네요. 복수 출발지와 목적 할당을 하는 방식. 수도권 3곳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국 5곳의 대리점에 배분하여 운용한다. 얘도 괜찮습니다. 복수 출발지와 복수 목적지의 운송 할당에 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약간 물관사 문제가 합쳐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두 문제씩은 운송 쪽에서. 여러분들 운송 쪽에서 나오는 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 위치에 따른 현황 방식, 관리 방식에서 자유 위치 방식입니다. 자유 위치, 프리로케이션이죠. 내가 마음대로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별 보관시를 고정하지 않겠다. 픽스가 되지 않았다. 기억, 입출구가 빈번한 주력 제품은, 여러분들 주력 제품은요 픽스해야 돼요. 하단에다가. 그죠? 미리 정해져 있는 고정 위치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억 아웃. 보관 공간을 부족한 상황에서 회전율이 낮는 비주력 상품들을 배정하여 창고 효율을 높였다. 괜찮네요. 니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의약 보관 시 냉동 보관 지역이라는 큰 틀만 두고, 그죠? 선반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데, 얘는 지금 우선은 해당 내 선반은 선입 선출이 용이한 빈 곳에 자유롭게 배치했다라는 건데, 지금 얘는 어떻게 보면 특정 구역은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했잖아요. 얘를 고정 자유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픽스 프리 로케이션이라 부르기 때문에 얘는 디귿 아웃. 답은 3번이네요. 재고를 보관할 위치에 시스템은 자유롭게 빈 공간입니다. 3번이 안 되는 건 큰 틀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정자유 병행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18번. 일반적으로 창고 입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창고 입고 업무 최종 단계를 입고 마감이며 이 과정에서 재고자산이 정식적으로 등록된다. 괜찮죠?
입고란 물건을 창고에 넣는 것을 의미하며 적치는 쌓아두는 것을 얘기한다. 정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네요. 효율적인 창고 관리를 위해 물품을 쌓아두는 적치 작업은 입고 지시 받기 전 검사 단계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아니죠. 자, 입고 검사 끝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창고 안에 들어가서 쌓는 겁니다. 검사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사 후에.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입고 계획이 수립된 완료된 물품을 하역하고 잠부상 실제 물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 단계를 거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검품, 검수 단계입니다. 순서를 물어봤어요. 상식선에서 개념을 좀 잡고 계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19번 괄호 안에 들어갈 걸 한글로 쓰세요.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이거나 또는 그 생산 과정에 소비될 자산을 얘기한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품, 제품, 생산 중에 있는 사용될 자산, 원재료, 소모품, 저장품, 생산 중에 있는 자산, 제공품이죠. 제공품입니다. 뭐 이거는 정의니까요. 여러분들 정의가 잘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3분기 매입과 매출입니다. 후입선출에 의한 9월 말 재고자산을 구해보래요. 자, 매출 200개 그냥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이 있죠. 매출 200개 바로 나갔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 3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5만원인가요? 5만원. 그쵸,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요 200개가 얘가 나갔다고 보시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 플러스 매입이죠. 재고자산은. 그러면 3만원 더하기 5만원이니까 얼마? 8만원. 끝.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1번 구매 가격 유형 중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교섭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는 질문. 협정. 판매자 가격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며 계정가격과 마찬가지로 구매자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맞는 질문. 시장 가격은 여러분들 시장 가격은 우리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죠. 보이지 않는 손 기억나시나요? 애덤 스미스. 그래서 시장 가격은 판매자 구매자 모두 뭐하지 못한다? 결정력을 갖지 못합니다. 답은 3번. 계정 가격. 판매자가 가격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구매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계정 가격은 자동차 업데이트되는 비용, 상승 비용을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자, 22번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표준원가는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원가다. 맞는 질문. 표준원가를 사용할 경우는 원가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에 비해 정밀함으로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원가 통제 등에 이용할 수 있으나 정밀도는 좀 부족하죠. 왜? 실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말 그대로 이상적인 원가라는 겁니다. 답은 3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23번 공급자 선점 방식입니다. B시청은 지하철역 환승통로에 화재 연기 확산을 자동 제어하는 재현 시스템을 신규 설치를 한다. 해당 설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성능 검증 및 유지 보수 역량이 중요하며 설치 후에도 긴급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입출 공고에 따라 참여 정의를 명시했다. 최근 관련 분야 국가 공인 인증 보유 업체,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업체입니다. 자, 지금 제한 조건을 건 거죠. 그러죠? 제한을 갖다가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격과 실적을 충족한 업체만 참여해라. 제한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본사 집중구매의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송비가 절감된다. 구매비용이 절감된다. 급수요에 유리하다. 긴급수요죠.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요. 긴급수요에 유리하다. 긴급수요에 유리한 건 분산구매죠. 그죠? 자, 수송비가 절감된다. 얘도 분산구매죠.
그 다음에 지역과 호의적 관계, 얘가 분산구매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4번 오타 났네요. 살짝 긴급 수요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자, 25번. 최근 화제가 된 영화의 스페셜 굿즈 패키지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매팀장은 공급업체와 단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내용을 분석할 때 팀장이 채택한 비용 원가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한글로 쓰면 팀장은 굿즈 제작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매출과 수량을 먼저 산출하고 이후 영화 흥행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조업도를 설정하고 생산할 때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납품 단가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 방식은 생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여 협상 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이거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고정비와 변동비 고려하겠다고요. 그리고 전액 회수한다는 건 뭐예요?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죠. 손익분기점 방식입니다. 구매자 가격은 판매에 의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뭐 이 적정성을 평가해서 구매 가격 협상을 반영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이다.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0이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최소 매출과 매출 수량을 계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요.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손익분기점의 매출액과 매출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26번. 자, 26번은 원가 가산 방식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제품 하나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직접 원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직접 원가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 원가를 그냥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원가, 그러면 직접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17만원. 그 다음에 판관비 8만원. 그러면 25만원 더하기 10만원인가요? 그쵸? 10만원 더해주면 되겠죠. 이익 10만원. 그럼 얼마나요? 35만원. 여기서 뭐다? 직접 재료비는 낚시다. 왜냐면 원가를 그냥 12만원으로 줬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35만원이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27번부터는 이제 물류 쪽, 무역 쪽으로 넘어갑니다. 보기 상황에서 선박 운항과 관련된 대인 대물 3자 책임을 넓게 담보하기 위한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수입국 브라질 대형 벌크함으로 해상을 운송하던 악천후로 선박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유실되었고 도착항의 부두 크레인이 파손됐다. 또한 하역 작업 중 항만 작업 부상자가 부상을 입어 3자 인명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되었다. 한편 화물 자체 손해는 화물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이처럼 사고 선박 운항에 관련된 제3자 책임, 그 다음에 오염 난파물 처리, 화주 항만 당국 손해배상 청구는 선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세모예요. 다시 안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선주 상호보험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물 자체의 손해보다는 선박 운항으로 인한 제3자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항만시설에 파손, 작업자 부상, 오염물, 난파물에 대한 선주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를 책임을 대표적으로 담보하는 게 뭐 P&I 보험이라는 건데 P&I 보험이라는 거는 선주들이 구성한 선주 상호보험조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낼 수 있다.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를 중심으로 한 보험회사를 얘기하고요. 해당이 되지 않겠죠.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얘는 신용과 뭘까요? 그냥 비상위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하고요. 적하보험은 말 그대로 해상 중에 화물 자체에 대한 매실이에요. 저번엔 적하보험이 나왔었죠? 예, 틀립니다. 화물 자체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것이다. 대인 대물에 대한 초점을 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대인 대물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엔 이게 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선주상호조합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 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뚱맞은 게 나왔어요. 이건 국제물류론에서도 그렇게 뭐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틀리라고 낸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28번 국제무역의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자는 것. 현대 무역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데이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에 비해서 많다. 틀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무역은 데이브 리카르도가 주장한 비교 우위론에 기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우위론이란 건 뭐냐면 동일 자원 대비 많은 생산량이 많은 것이라는 얘기고요. 비교 우위론은 상대적인 기회비용이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것도 그냥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죠? 절대 우위론 같은 경우는 국제 분업의 이론이고요. 아담 스미스가 이론한 국제 분업의 이론, 비교 우위론은 기회비용 차이를 이용한 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어렵죠? 한 국가가 모든 상품이 절대 우위가 없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이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한 국가가 모든 상품에는 절대 우위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에 따라 무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적 기회비용이란 겁니다. 결국엔 무역의 핵심 포인트는 절대 생산량보다는 상대적 기회비용이다. 이거에 따라서 무역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2번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절대 우위론은 동일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맞고요. 리카르도는 비교 우위론은 상대적 기회비용을 통해 특정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제 분업 원리는 비교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서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다. 맞아요. 결국엔 기회비용을 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는 나라가 가치가 낮은 것을 가치가 높은 곳에 판매하는 거죠. 이거 그냥 무역 부분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는 생뚱맞은 게 진짜 많이 나오네요. 국제운송조약 중 항공운송, 이건 근데 맞추셨을 거야. 많이 나왔죠, 여러분.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로테르담, 함부르크, 헤이그 비즈비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해상이다. 항공과 관련된 건 2번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로테르담은 국제해상 물품 운송에 관한 규범이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는 국제해상 화물 운송에 대한 운송인 책임이고요. 헤이그 비즈비는 선화증권에 관한 국제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항공이 아니다. 그럼 몬트리올은 국제항공 운송에서 여객, 수화물, 화물에 대한 책임 체계를 다룬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것도 물관사 거죠. 지금 물관사 게 많이 나오네요. 국제분류론이. 그렇다 해서 양을 너무 늘려버릴 수 없으니까 저 요번에도 제 거 양을 조금 늘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양을 왜 늘렸냐고 막 뭐라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수입 통관 절차 중 수입 신고 및 서류 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수입 신고는 반드시 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가 아니죠. 수입 신고는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도착 전에도 가능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과세 가격의 정정성만 확인하며 현품 확인은 절대로 병행할 수 없다. 심사 시 현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가 이미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해야만 된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장치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즉시 수리는 신고서의 형식만 확인하며 서류 심사와 물품 심사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맞습니다. 답은 4번. 나온 김에 알아주세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 도착 전 신고. 방금 전에 얘기한 거 3개는 나올만 합니다. 3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무역대금 사후 송금 방식을 한글로 입력하시오.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급이 지급되는 방식을 우리가 연불이라고 부르죠. 연불. 그냥 답은 나왔네요. 바로. 그죠? 연불이라고 합니다. 연불. 연불이란 건 사후 송금 방식이죠.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해도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32번. 서류가 첨부되어 수출대금 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죠? 서류라는 건 환을 뜻하거든요. 환이 서류예요. 서류. 화가 서류예요. 환은 뭐야? 돈이죠. 그러니까 서류가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 화환어음입니다. 화환어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글로 입력하면 화환어음이 되겠죠. 화환어음입니다. 화환어음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어음이다.
무담보화나옴도 있는데 선적소리가 붙어있지 않은 걸 얘기하죠. 보통 수수료나 보험료에 사용되는 거고요. 쭉 봤는데 뭐 계산 문제가 어렵지도 않았고요. ERP가 어렵지도 않았는데 무역 부분이 약간 난이도 조절용으로 지금 무역 부분에서 처음 보는 문제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성적을 조율하려고 낸 문제라서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역 부분이 지금 문제로 보면 한 6, 7문제 정도 나오죠. 얘가 좀 더 확장이 되는 것 같다. 확장이라는 개념이 무슨 내용이냐면 무역 이론이 기존의 책에 나온 것보다 좀 더 넓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관사 국제 물류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반영해서 새로 신규 문제 그 책자 작성할 때 참고사항으로 조금씩 더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